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인 리눅스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배우고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에 걸쳐 파이썬 언어 기반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행할 최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최종 프로젝트는 파이썬 기반으로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향후에 게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수행할 최종 프로젝트는 웹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웹을 검색하고 확인하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들 중에는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웹의 내부 내용을 분석하고 여러 웹들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보여주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여주는 예시는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 페이지를 분석하여 유사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웹페이지 형태는 반드시 이와 같을 필요는 없고 자율로 구성하면 됩니다. 요구되는 기능을 포함하면서 좀 더 보기 좋고 사용성이 뛰어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미션은 게시판에 향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웹 데이터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것이고 몇 가지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웹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웹페이지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리스트로 보여주고 여러 웹페이지들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은 잘 알려진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고 분석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종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주요 컴포넌트들은 그림과 같습니다. 깃을 기반으로 작성한 코드들의 버전을 관리할 것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웹페이지를 작성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잘 알려진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파이썬 기반의 뷰티풀 숲을 사용하여 주어진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가져올 것입니다. 가져온 데이터들을 몇 가지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데이터들은 엘라스틱서치를 이용하여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전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구축되고 동작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 가능한 장치에서 돌아갑니다. 서버는 주로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먼저 푸시를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찾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냅니다. 서버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서버들이 있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 역시
브라우저를 포함하여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디바이스들도 클라이언트로 잘 동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웹 화면과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웹 화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같은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더라도 각 디바이스별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URL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서버의 도메인 이름, 서버 내에 파일이 위치한 하위 경로들로 이루어진 주소입니다. 향후에 프로젝트에 이 URL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하는 페이지의 정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프로토콜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HTT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FTP나 파일 등 XMTP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버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도메인 이름은 원래는 숫자로 이루어진 특정 주소로 네임 서버에 의해 매칭됩니다. 우리는 숫자의 주소를 몰라도 이 도메인 이름으로 쉽게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웹페이지들로 구성됩니다. 이때 각각의 하위 페이지도 주소에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가 담긴 문서를 서버 시스템에서 찾아 전송해 줍니다. 또는 계산을 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를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검색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 보내주는 것입니다. 종류로는 아파치 서버를 우리는 쉽게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램인 웹 브라우저는 www부터 파일을 검색하고 파일 내에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을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즉, 웹 서버에서 보내주는 일련의 텍스트 문서들을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와 여러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브라우저 역시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현재 우분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질라 등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서버에서 보내주는 파일들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롬에서 본 화면과 파이어폭스에서 본 화면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표준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표준의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대표적으로 HTML이 있습니다. HTML 파일은 읽어보면 단순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즉, 작성 표준 규칙에 따라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확장자를 HTML 또는 HTML로 저장하면 됩니다.
사실 HTML 코드는 오래된 표준 방식으로 정적인 웹페이지를 주로 구성할 때 사용합니다. 조금 더 동적인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 좀 더 화려한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는 CSS를 이용하여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웹페이지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웹페이지 작성 언어인 HTML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HTML 파일은 마크업, 태그를 포함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여기서 마크업 태그란 웹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태그들입니다. 제목처럼 보여라, 표로 형태로 보여라, 아니면 리스트 형태로 보여라고 하는 등 태그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ML 파일은 확장자가 HTM 또는 HTML 파일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내용은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작성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VI를 사용할 수도 있고, G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G에디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주얼 코드라든지 울트라 에디터 아니면 메모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편집기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는 태그를 이용하여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시합니다. 태그는 각 요소가 무엇인지 형식을 지정하고 항상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쌍의 태그와 필요한 내용들로 요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TML은 문장이나 리스트 등 내용의 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형태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가 HTML입니다. 그리고 폰트와 컬러 등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지만 CSS로 표현하는 것이 요즘은 스타일 표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모릅니다. 즉,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ML로 태그를 작성하면 됩니다. 뒤에서 의미를 가지는 XM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HTML 문서입니다. 편집기를 열어서 편집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줄에는 HTML 문서임을 알 수 있는 버전 등의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부터 구조화된 형태로 태그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그로 HTML, 헤드, 바디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형태를 구조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드에는 문서의 제목 등이 포함되고, 바디에는 실제 컨텐츠 내용을 구조화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내용들은 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저장을 할 때는 .html 또는 htm으로 저장한 다음 실행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처음과 마지막에 한 쌍의 HTML 태그를 구성하고 크게 헤드 섹션과 바디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헤드 섹션은 바디 섹션 전에 작성을 해야 하고 제목이나 링크, 스타일, 스크립트 등 문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바디 섹션은 텍스트와 이미지 등 실제 문서의 컨텐츠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부에는 다른 태그들로 다시 구조화됩니다. 태그로 구조화되는 블록은 종류에 따라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문장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태그라든지 헤딩 태그로 몇 가지 정해진 폰트로 폰트 크기의 제목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문임을 표현하기 위한 태그도 있고 태그를 이용하여 구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문서의 섹션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패러그래프 태그는 블록 안에 단위로 문장을 잘라서 보여줍니다. 태그가 지정된 텍스트 영역에 특별한 포맷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을 끊어주고 뒤에 나오는 패러그래프는 중앙 정렬 포맷을 적용시키기도 했습니다. 헤딩은 6가지 레벨로 내용의 제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헤딩을 사용하여 섹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4가지 레벨의 제목을 작성하고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그에 의해 웹페이지 요소들은 계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HTML 루트 요소부터 헤드와 바디 섹션에 의해 더 세분화됩니다.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www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규칙은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즉, 한 쌍의 태그는 내부 구조를 포함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텍스트는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탈릭체나 볼드체로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미리 정해진 특별한 형태의 텍스트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바디 안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볼드체로 특별한 단어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몇 가지 태그들이 더 있으니 각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폰트 속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폰트의 이름과 사이즈, 색상, 두께 등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태그입니다. 리스트로 작성할 블록을 구조화시키고 내부에 각각의 리스트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리스트는 간단한 분릿을 이용하여 나열할 수도 있고 숫자를 이용하여 나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중첩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이때 나타내는 형태 역시
여러 가지 형태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인이 주석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주석은 느낌표와 대시를 사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웹페이지는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지정할 수 있는 앵커 태그 블럭 안에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주소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링크를 선택하면 지정된 문서를 검색하고 표시해줍니다. 또는 동일 문서 내에 지정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예시는 웹페이지에서 클릭하면 링크될 주소를 작성해준 내용입니다. 앵커 태그 요소로 URL 주소를 작성해주고 태그 블럭 내에는 웹페이지에 표시될 텍스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href 속성은 타겟 페이지에 URL 주소를 작성하는 속성입니다. 예시에서처럼 태그 블럭 안의 텍스트로 웹페이지에 표시되며 링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예제의 URL 주소는 절대적인 주소였습니다. 즉, 도메인 주소부터 시작해서 하위 주소까지 모든 마지막 HTML 문서가 있는 절대 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링크의 루트 디렉토리는 링크의 상위 페이지를 포함한 디렉토리를 가정합니다. 하위에 있는 페이지를 상대 주소를 이용하여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하게 색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색상은 샵을 이용하여 RGB 색상을 헥사 값으로 표현해 준 값입니다. 각각의 색상을 나타내는 값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면 됩니다. 서버 기반의 프로그램은 웹페이지로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는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출력할 수 있는 로컬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을 받은 정보는 폼을 이용하여 다시 서버에게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게 보내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사용자 입력을 서버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문지를 작성한다든지 여러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결과를 받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등이 모두 사용자 입력을 받아 폼 형태로 서버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은 폼 데이터를 서버 프로그램에게 보내는 방식을 지정해 줍니다. get 방식은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URL 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여 보냅니다. 예전에 암호화가 잘 되지 않던 시절에는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보낼 경우
보내는 URL 주소만 획득하면 금방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스트는 보낼 데이터를 개별적인 형태로 보냅니다. 즉, URL 뒤에 필요한 정보를 붙여서 보내는 형태가 아닙니다. 액션 속성은 폼 데이터를 받았을 때 처리할 서버 측의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특정 PHP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종종 URL 주소를 직접 적어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된 텍스트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타입 속성은 사용자의 입력 유형을 지정합니다. 네임 속성은 입력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소 내용으로 구성된 폼은 포스트 방식으로 이들을 처리할 커맨츠 PHP 프로그램에 보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입력하지 않고 체크박스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풋 타입을 체크박스로 두고 체크박스 그룹은 같은 이름으로 둡니다. 동일한 이름의 체크박스에서 선택된 값들은 그룹핑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밸류 속성은 체크박스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체크드라는 속성을 추가한다면 브라우저에 처음으로 선택된 상태로 디폴트 값이 선택되어 보여집니다. 체크박스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입력 형태로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라디오 버튼은 그룹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역시 동일한 그룹으로 묶을 여러 라디오 버튼들은 네임을 동일하게 두고 구분할 수 있는 밸류 값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체크드 속성이 추가되어 있으면 처음 보여질 때 선택된 상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 입력한 값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타입은 버튼으로 두고 네임은 버튼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밸류는 버튼에 실제로 보여지는 라벨입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의 동작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 중에서도 특별히 미리 정의된 버튼들도 있습니다. 웹 프로그램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버튼들은 미리 형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서밋 버튼은 폼 데이터를 지정된 서버 프로그램으로 바로 전달해 줍니다. 리셋 버튼은 지금까지 입력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여러 라인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입력 영역의 사이즈를 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글자 폰트를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는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콤보 박스는 select 태그를 사용합니다. 선택 가능한 요소들을 작성해주고 selected 속성을 이용하여 디폴트 선택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HTML 외에 작성하는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XML 형태의 웹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확장된 다목적 마크업 언어로서 HTML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XML은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의미를 표현하는 태그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문서 작성 외에도 임의의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XML 역시 유니코드로 작성된 텍스트 기반입니다. HTML 문서나 멀티미디어 등 여러 미디어를 포함하더라도 변경할 때는 간단하게 XML 문서만 변경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즉, XML은 모듈화를 시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재사용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ML과 XML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HTML 코드 내의 태그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문서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형태였습니다. 이에 반해 XML은 태그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라든지 네임이라든지 이메일, 폰, birthday 등 사람이 의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태그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합니다. HTML 태그는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는 반면 XML 태그는 응용 프로그램이 그 태그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ML 태그는 주로 화면 출력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XML 태그는 문서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XML 태그는 HTML 태그에 비해 사용자가 의미를 담아 임의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XML 태그를 작성할 때도 규칙이 있어야겠죠. XML 태그 역시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중첩 역시 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텍스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수문자는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규칙을 www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XML을 작성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위한 마크업은 이해될 수 있도록 개발자가 임의로 작성합니다. XML 파일은 값들을 쭉 나열해서 작성하는 플랫 파일로 작성하지 않고 구조화시켜 작성해야 합니다. 플랫 파일이란 데이터를 두서없이 쭉 나열해서 쓰는 평서문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작성하지 않고 XML은 데이터를 쓰더라도 구조를 만들어가며 작성하는 플랫 파일이 아닌 형태입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태그들로 주소 정보를 구조화 시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줄 라인은 날짜처럼 보이지만 명확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한 XML 코드를 보면 이름을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구조화시켰고 birthday 역시 연, 월, 일로 구조화시켜 날짜를 의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구조화된 태그로 구성된 XML 파일은 트리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트리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구조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웹페이지를 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HTML과 XML의 표현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작성 시 JSON 포맷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JSON은 또 다른 형태로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송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조화할 때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JSON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로 원래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파생되어 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어 독립형 데이터 포맷이므로 파이썬을 비롯하여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JSON 파일을 작성하고 개발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와 함께 웹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동적인 대화형 웹페이지 작성이 가능하고 이벤트 중심의 함수를 기반으로 명령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가집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원래 웹 브라우저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Node.js를 통해 일부 서버에서도 포함되어 동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라든지 구문 형식 등 자바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죠. 하지만 두 언어는 아예 다른 언어입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질 당시 자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자바에서 많이 인용을 하였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언어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HTML 코드에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한 예입니다. 헤드 섹션에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하여 두 개의 함수를 선언하였습니다. 선언한 함수는 바디 섹션에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수를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파일을 스크립트 소스로 사용하여 앞에서와 같이 호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JSON을 살펴보면 JSON은 객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환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JSON을 통해 객체를 서버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JSON 형태로 변환하여 동작할 서버 프로그램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JSON을 객체 형태로 파싱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객체를 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고 거꾸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객체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JSON은 객체를 다루기 위한 웹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에서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자료 구조를 JSON으로 정의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신 웹 브라우저는 대부분 JSON 전용 파서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JSON 데이터는 키와 값의 쌍으로 중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합니다. 키 이름은 문자 열이이므로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해야 하며, 값은 기본 자료형으로 문자라든지 숫자, 오브젝트 등 다양한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들을 묶은 JSON 오브젝트에서 각 쌍들은 쉼표로 구분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 JSON 객체에 액세스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객체를 정의하고 객체의 키 이름과 값을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문을 이용하여 오브젝트에서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동적으로 HTML 페이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JSON 객체는 중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 내에 JSON 오브젝트가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JSON 객체 자체도 값입니다. 값은 객체의 키 이름에 키 이름 또는 인덱스 형식으로 접근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JSON 객체의 값으로는 배열을 원소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카의 값으로 배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가 보여질 때 동적으로 이 값들을 이용하여 HTML 페이지를 생성하든지 동적인 동작이 가능합니다. JSON과 XML 모두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만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봤던 XML 역시 의미 부여를 통해 자료 구조를 정의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쌍으로 이루어진 태그를 사용해야 구조화가 가능하므로 JSON이 좀 더 간단한 형태를 띠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JSON 형태의 자료구조 정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에 우리가 살펴볼 NoSQL 방식의 데이터 저장을 지원하는 엘라스틱서치 사용 시 JSON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웹 기반의 프로젝트를 파이썬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기반의 공개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웹페이지를 포함하여 웹 프로그래밍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